이름이 지워지면 돌아오지 못해. 그 말을 이해하게 된 건 바로 다음 순간이었죠. 창고 구석에서 발견한 검은 서류 가방. 거기에는 단원들의 이름 위로 붉은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혀 있던 한 줄. 향후 조치, 즉시 시행. 그 필체를 알아보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예술단 내부에서만 속삭이던 절대 밝혀져서는 안 되는 비밀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모든 일은 평양에서 예술단 스태프로 지내던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평안남도 평성외곽에서 자라며 평범한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절 미술과 재봉에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도당 문화부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 길로 평양예술단 소속 무대의상 담당 스태프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고 믿으며, 예술단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나라에서도 특별히 인정받는 존재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떠나보내며 평양까지 가서 일하는 건 큰 복이다. 친척들 중에서도 너처럼 되는 사람은 없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말만 믿으며 평양으로 향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평양에 도착해 처음 본 예술단 건물은 제가 상상해왔던 화려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외관은 세련되었지만 내부에는 군대식 규율과 긴장이 흘렀습니다. 단원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분명했고 스태프 사이에서도 서로 조심하며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공연 연습실에서는 항상 최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했고, 음악 한 소절, 춤 동작 하나를 다듬는 데에도 감시와 통제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 저는 체제가 주는 말들을 믿고 살았고, 국가를 위해 일하면 언젠가는 보답받을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저의 업무는 주로 단원들의 의상을 제작하고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과 달리 그들의 실제 삶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새 의상을 입혀주며 거울 앞에 세우면 단원들은 잠시 웃다가도 금세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혹시라도 살이 쪘다는 평가가 나오면 퇴출된다. 춤 동작이 어색하다고 찍히면 지방으로 보내진다. 이런 말들이 내부에서 늘 떠돌았기 때문입니다. 단원들 중 몇몇은 밤늦게 혼자 의상실에 찾아와 제게 속삭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언니, 혹시 이 허리줄 좀 더 조일 수 있을까요? 리더 동지가 오늘 제 허리가 예전보다 굵어졌다고 했어요. 그 말 속에는 명령이 아니라 거의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왜 저렇게까지 두려워할까 하고만 생각했지. 그 두려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더더욱 긴장이 극에 달했습니다. 음악과 조명 모두 삼엄한 검열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단원들의 의상을 정리하며 그들의 떨리는 숨소리를 들었고, 대기실 문 앞을 지키는 보위부 요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보며 이곳은 예술단이 아니라 또 하나의 군대라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도 그때는 단지 어렴풋한 기분일 뿐이었습니다. 당은 언제나 옳고 우리는 나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던 저는 그런 의문 자체를 깊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균열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습 중이던 한 단원이 아무 이유 없이 단숨에 사라진 것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웃으며 의상을 입어보던 아이였는데 다음 날 그의 개인 사물함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스태프들 또한 입을 닫았습니다. 대답이라고는 평양 본부로 다시 호출되었다더라 정도의 모호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단원은 특정 간부에게 심하게 질책받는 모습을 계속 보였기 때문입니다. 몸매 관리가 떨어졌다.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이유들이었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에 내는 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의문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제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굴러들어와 자리를 잡은 것처럼 불편함만 조용히 커져갔습니다. 이렇듯 예술단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긴장과 통제 속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전쟁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무대 뒤편 어둠 속에서 단원들의 떨리는 손과 눈빛을 보며 그 이유를 완전히 알지 못한 채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제가 마주할 거대한 진실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술단에서 일한 지 몇 해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체제에 순응하며 정해진 일과 속에서 묵묵히 스태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항상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썼고, 저 역시 그런 말을 하며 제 자신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예술단 내부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바람 같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느낌이 자꾸만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단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연습실에서 웃음소리가 종종 들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 웃음도 조심스럽고 절제된 것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있다는 듯한 온기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단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라도 하면 그 주변 공기는 곧 얼음처럼 굳어졌고 모두가 숨을 멈추는 듯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가 평양 본부 보고로 이어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김여정이 예술단 내부를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조심스레 스태프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높은 분이 여길 신경 쓰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조차 낮게 속삭이는 시기였습니다. 북한에서 그 이름을 입으로 올린다는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문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연습을 마친 어느 순간 예술단 책임 간부가 갑작스럽게 단원들을 강당으로 집합시켰습니다. 그때 저는 의상수선을 마무리하느라 대기실에 있었지만 문틈 사이로 강당에서 흘러나오는 긴장된 기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하지 않은 차량들의 엔진 소리가 들렸고 검은색 외제 차량 몇 대가 건물 앞으로 천천히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태프들은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차량에서 내린 사람 중 한 명, 바로 김여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주변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의상실 창틈 사이로 겨우 그녀의 모습을 보았는데 평소 텔레비전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날 단원들은 전원 강당에 모여 김여정의 지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연은 체제의 얼굴이며 단원들의 태도 하나하나가 최고 지도자의 위신과 연결된다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강당에서 나온 단원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단원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서로 고민을 털어놓곤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 손을 잡아 끌더니 아무도 없는 의상실 구석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오늘 호출 받았어. 공연 끝나고 평양국장으로 올라오라는 지시를 받았어.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양국장으로 호출된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내려지는 일종의 예비조사 같은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춤 동작의 실수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의 불분명한 줄 하나가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혹시 무슨 실수라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간부가 그러더라. 내가 예전보다 살이 조금 찐 것 같다고. 그리고 집안 쪽 친척 중에 출신이
분명치 않은 사람이 있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외모, 체형, 집안 배경 같은 것들이 누군가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잡은 채 작게 물었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될까? 저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이 될 것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할 테니까요. 결국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너는 누구보다 성실하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며칠간 그 단어는 연습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아마 조사만 받고 돌아오겠지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흘째 되는 날, 그녀의 사물함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것을 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책임 간부는 그저 평양 본부에서 새로운 배치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거짓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원들은 서로의 눈을 피했고, 스태프들 역시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주변을 경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노트에 적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내 삶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기척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곧 제 인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단원이 사라진 뒤 예술단 내부의 공기는 더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며 말을 아끼기 시작했고, 심지어 웃음조차 조심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불안이 단지 예술단 내부의 강화된 규율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예술단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연 준비를 위해 의상창고 상태를 점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의상창고는 평소 자주 쓰이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고 서류와 박스들이 어지럽게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원 둘과 함께 창고 문을 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공기가 서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와 낡은 천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박스들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습니다. 한참 정리를 하던 중 저는 낯선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기에도 일반 스태프가 쓰는 가방이 아니었고 잠금 장치가 달린 검은색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원래 제 담당 구역에는 이런 가방이 있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행하던 직원에게 이거 누가 두고 간 거지? 라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저도 처음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가방은 잠금이 걸려 있었지만 이미 살짝 열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숨기려다 제대로 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런 가방은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여기에 이런 가방이 있는 걸까? 라는 강한 호기심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서류들을 보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서류의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술단 단원 후보자 관리 등급표 기밀. 등급표 아래에는 수십 명의 이름이 촘촘히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혈통, 출신 성분, 충성도, 외모 조건, 체형 변화, 생활 태도 같은 항목들이 기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예술단 단원들은 화려한 무대 위에서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한 정치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관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음 장이었습니다. 빨간색 줄로 찍찍 긋고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충성 의심, 체형 불일치, 가족 배경 불명, 표정 관리 불량, 상급 간부 지적, 성과 없음.
그리고 마지막 항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향후 조치 필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명단 사라진 단원들의 이름이 모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끼던 그 단원의 이름 역시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신 성분 재확인 필요 비협 조적 태도. 그 문구를 본 순간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불안하게 느끼던 것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원들이 이유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명단에 의해 판단되고 이름 하나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마주했습니다. 서류 중간 부분에 작은 서명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평소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던 글씨체였습니다. 김여정 친필 승인.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일부 체크 표시와 줄긋기는 확실히 다른 필체와 농담이었습니다. 그 글씨 옆에는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이 명단을 작성하거나 최소한 결정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둔탁한 소음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본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서류는 기밀 중의 기밀이었고 이런 문서를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제 목숨과 직결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고 문이 철컥거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고 주변에 있던 의상 박스를 덮어 위장을 했습니다. 문 쪽을 바라보니 경비 담당 직원이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혹시 누가 다녀갔습니까? 방금 본부 쪽에서 이 주변을 점검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방이 원래 있던 자리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그냥 창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경비원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훑어본 후 주변을 대충 둘러보고 나갔지만 그 눈빛 속에는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이라는 느낌이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긴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늘 그렇듯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감시망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그 빨간 줄, 그 서명, 그 단원의 얼굴, 그리고 향후 조치 필요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술단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은 이 나라의 가장 깊은 어둠이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어둠이 이제 곧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비밀 명단을 보았던 그날 이후로 저는 예술단 건물에 들어설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했고 사람들은 늘 하던 대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묵직한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명단의 존재를 알고 난 그 순간부터 이미 제 일상은 돌이킬 수 없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 서류 안에 있던 빨간 줄과 김여정의 서명, 그리고 사라진 단원들. 그 진실은 마치 제 뒤에서 어둠처럼 따라붙어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의상실에 들어갔을 때 서랍이 평소와 다르게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급하게 퇴근하느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랍 속 내용물의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고 제 개인 수첩이 뒤집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심장이 뚝하고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이곳을 뒤졌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의상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저를 흘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표정도 무표정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유독 저를 오래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속이 냉랭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가 서류 가방의 실종 사실을 알아챘을까? 혹은 창고에서 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보고한 것일까? 아무도 입 밖으로 말하지 않지만 예술단 내부에는
보이브와 연결된 사람이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단원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스태프로서 뒤편에서 참석했지만 회의의 내용은 전보다 훨씬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습니다. 책임 간부는 단원들의 규율 태도와 생활 관리에 대해 길게 훈계를 늘어놓았고 단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단원 명단을 펼치더니 특정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앞으로 나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불려 나온 단원들은 모두 겁에 질린 눈빛으로 간부 앞에 서 있었고 간부는 그들을 돌려보낸 뒤 스태프들을 향해 짧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예술단 내부에서 불필요한 소문이 돌고 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직의 질서를 흐리고 있는 것 같다. 모두 언행을 조심하라. 특히 백스테이지 업무자들은 각자의 책무를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의 끝부분은 저를 겨누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저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제가 비밀 문서를 보았다는 사실을 아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뼛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주변을 살폈고 퇴근길에도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가 있는지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제 불안은 곧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날은 연습이 늦게 끝났고 저는 의상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복도 불이 꺼지고 희미한 조명만 남았습니다. 그때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누군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물건 정리하는 소리를 크게 내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그림자가 몇 초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단순한 업무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집 안에서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만으로도 누군가 밖에 서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고 작은 움직임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들 수 없었고 명단을 떠올릴 때마다 손끝까지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성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걱정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딸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어머니께 편지를 쓰는 척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는 그것조차 알 수 없겠지. 내가 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다 세월을 보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만 말하겠지. 그 생각은 저를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청진으로 내려가 공연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이동 스케줄은 갑작스러웠고 변동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술단은 평양에서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지방 공연 지시는 드문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시가 제게 내려졌다는 것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지방으로 이동하면 감시가 강화될 수도 있고 갑자기 사라져도 아무도 알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양 같은 감시가 빽빽한 곳에서는 빠져나올 방법이 거의 없었지만 지방 공연 이동은 잠깐이나마 단속의 틈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만강과 가까운 지역까지 이동한다는 말이 들렸을 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짐을 싸면서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하면, 혹시라도 잡히면 저는 단순히 조사받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평양에 남아있다면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명단을 본 순간부터 제 운명은 이미 예술단 안에서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짐을 싸던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화장품 몇 개, 갈아입을 속옷, 수선 도구,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작은 손수건. 그 손수건을 잡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은 이 손수건이 마지막 추억이 될까?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본 진실을 묻히지 않기 위해서.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나가야 한다. 아니면 끝이다. 그날부터 저는 공연 이동을 가장한 탈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의심할지, 어느 순간 단속이 강화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하나의 확신만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내 주변을 맴돌며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탈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청진으로 내려가는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짐도 최대한 단출하게 쌌습니다. 공연 의상 관련 도구 몇 개, 기본 세면 도구, 갈아입을 옷 한 벌.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지방 공연을 위해 이동하는 평범한 스태프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열차에서 내려 다시 평양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이 기회를 마지막으로 삼고 강을 건너느냐. 그 갈림길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양역 승강장에는 항상 그렇듯 군인들과 간부들,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동행 스태프들과 함께 탑승 명단 확인을 받으며 줄을 섰습니다. 명단을 들여다보던 담당자가 제 이름을 읽고 잠깐 제 얼굴을 훑어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장을 찍은 뒤 명단을 넘겼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열차 안은 춥고 붐볐습니다. 예술단 사람들을 위해 배정된 객실은 따로 있었지만 복도와 연결된 출입문 쪽에는 낯선 군인들이 자주 오가며 내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혹시 평양에서 이미 무언가 보고가 올라갔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라는 지시를 받았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점점 도심이 멀어지고 산과 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가끔 보이는 작은 마을과 초라한 집들은 제가 자라던 평성 근처 풍경과도 비슷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는 고향을 떠나 평양으로 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만 믿었습니다. 더 나은 삶, 더 큰 세상.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평양을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뒤 우리는 공연 준비를 위해 지정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획된 일정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가 있었습니다. 강과 가까운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사람들 눈을 피할 수 있는 시간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선족이나 브로커의 존재, 평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어렴풋하게 들었던 정보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저녁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일부러 함께 온 동료들에게 피곤한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방에 일찍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몇몇은 공연 전에 아프면 안 된다며 걱정하는 듯했지만 저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드디어 진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 밖을 살펴보니 골목 끝에는 군인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감시는 평양보다 덜 빡빡했고 교대 시간에도 약간의 틈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다시 정리하며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 작은 가방 하나에 넣었습니다. 돈이라고는 손에 쥔 것밖에 없었지만 그것마저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들키면 일심을 살 수 있기에 늘 조심스럽게 숨겨 다녀야 했습니다. 강으로 가는 길은 혼자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평양에서 미리 귀띔해준 연락처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진 인근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과 연결된 조선족 남자. 그와의 첫 만남은 어두운 골목 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지정된 시간에 숙소를 빠져나와 마치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가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가방은 일부러 이불 사이에 잠시 숨겨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방을 나올 때 문고리를 잡던 손이 그렇게 떨릴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골목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체격에 얼굴은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보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와 함께 좁은 골목과 어두운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에서 질문이 많다는 것은 곧 신뢰받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발밑만 바라보며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밤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차가웠고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덜 정비된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주변에는 인가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멀리 희미하게 강 쪽의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듯했습니다. 브로커는 그제서야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에 트럭이 올 겁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고 이동할 거요. 강까지 가는 길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중간에 단속이 나오면 각자 알아서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도 이 세계의 잔혹한 규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마라. 들키면 각자 알아서 버텨라. 누구도 누구를 책임지지 않는다. 잠시 뒤 낡은 트럭 한 대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차량 뒤편으로 올라탔고 이미 몇 사람이 그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진 한 중년 여성, 손을 꼭 잡고 있는 젊은 부부, 그리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젊은 남자 하나.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동시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는 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하자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쇳조각들이 덜그럭거리며 울렸고 바람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우리 몸을 스쳤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맞잡고 앉아 강으로 향하는 이 길이 내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데려갈지 생각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트럭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내려 어둠에 눈을 맞추었습니다. 눈앞에는 어렴풋하게 흐르는 강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겨울의 강은 얼어 있었고 강 위에는 군데군데 얼음이 깨져 까만 물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멀리에는 국경 초소의 불빛이 점처럼 반짝였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한 곳에 모으고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저 불빛에서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오. 중간 지점을 살펴보며 건너가야 합니다. 소리를 내지 말고 누가 넘어지더라도 일단 앞을 보고 갑시다. 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누구 하나라도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다 함께 잡히는 순간 모두 끝장이었습니다. 강가에 서자 바람이 한층 더 차가웠습니다. 발밑에 눈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이어진 모든 기억들, 예술단, 명단, 사라진 단원들, 어머니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길로 간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한 사람씩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은 처음에는 단단한 것처럼 느껴졌지만 몇 발자국 옮기자 발밑에서 미세하게 금이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브로커는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며 방향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거의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순간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몸을 움찔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초소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숨을 더 얕게 죽였습니다. 이 강 위에서 들키는 순간 우리는 도망칠 곳도 숨어 버틸 곳도 없었습니다. 얼음이 한번 크게 울렁거리며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앞쪽에 있던 젊은 남자가 순간 발을 헛디뎠고 얼음 조각이 부서지며 물이 튀었습니다. 그는 겨우 중심을 잡았지만 그 소리는 제 귀에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멀리에서 사람 목소리가 어렴풋이 섞여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는 돌아설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발 감각이 거의 사라질 즈음 브로커가 손짓으로 우리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갑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 꽉 조여있던 가슴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울 수는 없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향, 어머니, 예술단 동료들, 그리고 북한에서의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이 강 건너편에 남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강을 건너 반대편 언덕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고르면서도 아무도 크게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조심스러운 문장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북한을 떠났다. 그 한 문장은 무겁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왔다는 사실. 비밀 명단을 보았던 그날부터 예고되어 있던 운명이 이제 눈앞 현실로 바뀌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밤 얼어붙은 강 위에서 들리던 발걸음 소리와 얼음 깨지는 소리는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소리는 두려움의 소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를 향한 첫걸음의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강을 건넌 뒤 우리는 잠시 언덕 아래에 몸을 숨긴 채 서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고 손발은 얼어붙어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긴 한숨조차 크게 내쉬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곧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국 땅이었고 여기서 체포된다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송환은 곧 사라짐을 의미했고 우리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브로커는 신속하게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강 쪽을 한번 뒤돌아보고 밤하늘을 바라본 뒤 낮은 목소리로 이동하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서로의 발소리를 맞추며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보이는 중국 쪽 마을의 불빛은 희미했지만 그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회이자 위험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움을 줄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밀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를 시간이 흐른 뒤 작은 판잣집 같은 곳에서 우리는 다시 브로커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브로커와 연결되어 있는 조선족 남자가 우리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기 전까지 절대 불을 켜지 말고 바깥에서 나는 소리에 반응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말을 마친 뒤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우리는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그 방은 낡았고 바람이 벽 틈으로 스며들어 시도 때도 없이 찬 기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작은 소리에도 고개를 들었고 바깥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서로 조용히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아무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거의 숨조차 죽이며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그 몇 시간이 그렇게 길고 고통스러울 수는 없었습니다. 새벽 무렵 문이 살짝 열리며 낮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빠르게 살펴본 뒤 낮게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지금 바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마을 뒷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중국 길을 잘 알고 있었고 어디로 가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 움직였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빠르게 다음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식당을 운영하는 조선족 여자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몇 번이나 받아봤지만 갈수록 길이 험해지고 있다고. 조선족 사회도 감시를 받고 있어서 위험이 크다고. 하지만 그냥 내칠 수 없어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처지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며 몸을 녹이고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 동안에도 마음은 편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은 무작위로 찾아올 수 있었고 특히 북한 사람을 숨겨주는 행위는 이곳에서도 큰 처벌 대상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숨어 지내며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조선족 여자는 식사 때마다 따뜻한 국과 밥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식사는 항상 눈치와 배고픔과 함께였고 군식량처럼 허기만 겨우 때우는 음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누군가
내게 진심으로 음식을 건네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낯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라도 도울 수밖에 없다고. 그 말은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중에 브로커의 배신을 몇 차례 목격했습니다. 처음 연결했던 브로커는 우리가 가진 돈을 더 요구했고, 주지 않으면 정보를 넘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은 가진 돈이 거의 없었는데, 그 사실을 안 브로커는 그를 일부러 위험한 지역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조선족 여자의 개입으로 그 계획은 막을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북한보다 다른 의미로 더 잔인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돈이 없으면 위험에 노출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손길이 사라지고 심지어 목숨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브로커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현재 머무르는 지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작은 화물차에 태워 산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라오스로 가기 위한 첫 이동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을 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차는 험한 길을 덜컹거리며 달렸고 산속 깊숙이 들어갈수록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차 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곤했고 마음속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잡히면 어떻게 될까?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상상은 차라리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자꾸 평양의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그 명단을 본 순간부터 나는 이미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생각만이 두려움을 조금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 며칠은 숙소를 옮겨 다니며 숨어 지냈습니다. 어떤 날은 달장이 딸린 농가에서, 어떤 날은 창고 같은 곳에서, 또 어떤 날은 외지 사람의 창고 뒤편 좁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소리를 크게 내지 않았고, 낮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브로커가 다음 이동을 위한 정보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씩 숨어 지내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 감각마저 흐려졌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숙소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고 그 불빛 아래에서 저는 평양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무대 뒤의 상실, 무표정한 단원들의 얼굴, 그리고 비밀 서류 속 이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어둠과 겹쳐 보였습니다. 이 길 끝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곳에서 끝나버릴까? 하지만 그 질문을 멈추게 해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내가 본 진실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희미한 기대. 중국에서의 도피는 새로운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자유로 향한 길에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관문을 지나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을 다졌습니다. 이 길은 멈출 수 없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중국에서 며칠씩 숨어 지내는 동안 우리는 모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머무를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브로커는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은 점점 더 거세졌고, 특히 북중 접경 지역과 주요 도시들에서는 갑작스러운 검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브로커는 우리가 이동할 시간을 조정하거나 숙소를 급하게 옮겼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우리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동남아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곳에서는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다고. 동남아로 가는 길은 중국 내부보다 훨씬 더 길고 복잡했습니다. 육로와 강, 숲길을 번갈아 거쳐야 했고 이동할 때마다 새로운 브로커가 등장했습니다. 그 중에는 믿음직한 사람도 있었지만 돈만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모두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약속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아 불안에 떨기도 했고, 또 다른 날은 공안 차량이 멀리서 지나가는 소리만 듣고도 모두가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이곤 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중국 남부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국경을 넘으면 라오스나 미얀마로 연결될 수 있고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정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고 험했습니다. 트럭과 버스, 오토바이를 번갈아 타고 때로는 걸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는 절대 큰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했고 국경 근처에서는 서로 말도 섞지 않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오직 들키지 않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중국 남부로 향하던 어느 날 밤, 우리는 작은 산촌 마을에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숙소는 낡고 습했지만 그나마 몸을 누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 우리와 함께 이동하던 한 청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모두 잠든 사이 숙소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새벽에 브로커가 그 사실을 알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 찾아볼 수 없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고 공안이 주변을 순찰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청년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잔인하게 들렸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여러 번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이동했습니다. 누군가는 눈가에 고이는 눈물을 애써 삼켰습니다. 빠르게 걷던 브로커가 잠시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말투로 모두 데리고 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며칠 뒤 우리는 라오스 국경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목숨을 여러 번 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이제부터였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는 과정은 특히 위험했는데 최근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육로를 이용하면 위험하니 대신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은 깊고 물살도 빨랐습니다. 그날 밤 브로커가 준비한 작은 배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갑자기 다리가 굳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강을 건너다 실패한다면 다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배 안에는 이미 몇 사람이 먼저 타고 있었고 그들 역시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배가 천천히 강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손잡이를 부여잡은 손에서 힘이 빠질까봐 더 꽉 쥐었습니다. 물살이 배 옆을 세게 때렸고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수면의 소리는 마치 우리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직전 브로커는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쪽에 도착하면 오래 머물지 말라고. 바로 지정된 곳으로 이동해야 하며 누가 말을 걸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지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라오스에서 잡히면 중국으로 넘겨지고 결국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 라오스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조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서도 단속은 만만치 않았고 우리는 다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작은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꼼짝도 하지 못했고 또 어떤 날은 이른 새벽에 몰래 이동해 다른 브로커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노리고 우리를 협박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무조건 급하게 이동하라며 거친 말투를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렸습니다. 며칠 뒤 태국 국경으로 이동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태국이야말로 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태국에서는 잡히더라도 한국으로 보내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하기만 하면 거의 살아남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곳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반드시 조용히 움직여야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태국 국경 근처로 다가갈수록 우리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도중에 경찰차가 마을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 모두 벽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우리는 작은 상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강한 빛이 비춰졌습니다. 순간 모두가 움찔했지만 브로커는 재빨리 우리를 큰 나무 뒤로 숨겼습니다. 빛은 한참을 머무르다가 다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숨을 삼키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잡히면 끝이라는 사실. 그날 늦은 밤, 마침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그동안 눌러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태국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경찰서 안에서 한국 국적자 담당자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비로소 속 깊은 곳에서 무너지는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했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살아남았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래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도망치는 길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향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비로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국 경찰서에서의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지정된 보호소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루 세끼 식사가 나오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서서히 마음 한편에서 안도와 편안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적어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며 숨어야 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이용당하는 일도 없었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단속에 벌벌 떨 필요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국 공관 관계자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서류 작업과 질문을 진행했지만 그 과정은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아온 우리들에게 그들의 말투는 너무나 낯설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우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음 깊숙이 와 닿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된 날, 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동안 저는 북한에서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평양의 차갑고 높은 건물들, 예술단 단원들의 떨리는 손, 비밀리에 만들어진 명단, 사라진 사람들, 그리고 경계와 감시로 가득했던 일상. 중국에서의 도피, 숨어 지내던 날들, 배신과 두려움. 그리고 강을 건너던 순간의 차가운 공기와 얼어붙은 심장. 그 모든 것이 마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너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비행기는 서서히 한국 땅 위로 내려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저는 두 발로 새로운 땅을 딛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공항의 공기는 깨끗했고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도 자유로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울음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생활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법과 생활 방식, 금융과 직업에 관한 교육, 심리 상담 등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차차 이해해 나가면서 내 삶이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열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나에게 목소리를 낮추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질문을 해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대답이 곧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서 나오던 날, 한 상담사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가 정한 길을 따라 살아왔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착지로 이동한 뒤 처음 며칠 동안 저는 거리의 풍경만 바라봐도 신기했습니다. 가게마다 흘러나오는 음악,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전화로 영상을 보며 대화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고,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제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길게 이어진 자유의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찾기 위해 교육을 받았고, 면접을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북한식 억양이 튀어나올까봐 긴장하기도 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서서히 한국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서 가장 큰 무게였던 감시의 그림자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때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직도 가끔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해진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제가 평양에서 다시 배치되었다고만 알고 계셨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사라진 이유를 의심하거나 다른 낭설이 돌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젠가 안전하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제 안에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조용히 살아가며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술단에서 의상을 만들던 경험을 살려 패턴 제작을 배우고 있고, 언젠가 제 이름을 단 작은 공방을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그 과거가 저를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본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명단을 목격한 순간부터 이미 운명은 결정되어 있었고, 이제는 그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문득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무대 뒤에서 떨리던 단원들, 창고에서 발견했던 서류 가방, 빨간 줄이 그어진 이름들, 누군가가 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그림자. 그 모든 장면들은 여전히 제 마음속 깊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억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상기시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살아남았고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자유는 생각보다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지켜보지 않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는 일. 제가 선택한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 저는 지금 그 조용한 자유 속에서 조금씩 제 삶을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